인천의 봄비는 차갑고 길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채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날이었다. 병원 장례식장 앞 검은 우산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축축한 바닥에 빗물이 고여 신발 밑창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백지훈의 영정사진은 축축해진 유리틀 속에서 흐릿하게 흔들렸다. 고인의 가족들이 검은 옷을 입고 차례로 조문을 받는 가운데 사람들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향냄새가 연기처럼 천천히 퍼졌고 한쪽 구석에서 중얼거리던 불경 소리도 차츰 희미해졌다. 서진은 흐느끼는 얼굴로 헛헛한 가슴을 부여잡았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지훈은 평범한 택배 기사였다. 위험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병력도 없었기에 더더욱 충격이었다. 전날 늦은 밤까지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던 남편은 새벽에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을 땐 이미 숨이 멎었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간단히 끝날 줄 몰랐다. 장례식장 한켠에선 6살 딸 백하은이 작은 몸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하얀 국화를 손에 꼭 쥐고 새하얀 얼굴로 가만히 아빠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하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관 쪽으로 걸어갔다. 작은 운동화 바닥이 축축한 바닥을 밟으며 소리를 냈다. 사람들은 위아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다. 하은은 관 옆에 멈춰 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순간 장례식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아빠가 울고 있어요. 서진의 숨이 멎는 듯했다. 사람들은 일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술렁거렸다. 몇몇은 아이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너무 충격을 받았구나 속삭였다. 그때였다. 텅 빈 공간을 울리는 또렷한 2번의 쿵, 쿵 소리가 관 안쪽에서 들려왔다. 모든 사람이 굳어섰다. 향냄새조차 순간 멎은 듯했다. 누군가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삼켰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방금 들었어요? 조문객들이 웅성였다. 바람 소리겠지. 헛소문 좀 그만해요. 하지만 하은의 눈빛은 단단했다. 아이는 관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작은 손이 떨렸지만 그 안에선 이상한 확신이 흘렀다. 아빠, 들리죠? 나 여기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관 안쪽에서 가늘고 짧은 쿡 하는 기침 소리가 울렸다. 조문객들이 숨을 삼켰고 장례 지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리가. 불경을 외우던 스님마저 입을 다물었다. 형불위 연기가 공중에 멈춘 듯 퍼지지 않았다. 당장 열어야 합니다. 누군가 외쳤다. 하지만 장례 지도사 최 실장은 당황한 얼굴로 규정집을 뒤적였다. 유가족 전원 동의 없이는 관을 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김영옥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애가 충격에 헛소리 하는 거야. 괜히 창피당하지 말고 그냥 절차대로 해. 하지만 하은은 관 옆을 떠나지 않았다. 2 손으로 나무관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꽃 구경 가기로 했잖아요. 아빠. 그 목소리는 작은 물방울처럼 조용히 퍼졌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천장 조명마저 일렁이는 듯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장례식장 안으로 급히 들어왔다. 바로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 한동욱이었다. 지금 무슨 소리 났다고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한동욱은 주저하지 않았다. 장례 지도사를 바라보고 단호히 말했다. 의학적 근거를 우선합니다. 확인해 봅시다. 최 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나사를 풀고 관 뚜껑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관 속에는 차가운 얼굴에 백지훈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살아있어요. 한동욱이 맥박을 짚으며 외쳤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했다. 울음과 탄성이 뒤섞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다. 하은은 조용히 아빠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에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지훈의 입술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고통스러운 숨결이 새어나왔다. 밖에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구급차가 장례식장 앞에 멈춰섰을 때 빗물에 젖은 바닥에 구급대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쿵쿵 울렸다.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비켜섰고 누군가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길 좀 비켜주세요. 구급대원들이 외치며 관 옆으로 다가왔다. 백지훈의 몸은 들꺼드로 옮겨졌고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에 씌워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하은의 눈에 굵은 눈물이 맺혔다. 아빠, 괜찮을 거야. 나 여기 있어. 서진은 딸을 품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분명히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호흡 약 하나 유지 중입니다. 바로 응급실로 이송합시다. 한동욱이 빠르게 지시했고 구급대원들은 지체 없이 움직였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분위기는 숨막힐 만큼 긴장됐다. 모니터에 연결된 심박선은 불안정하게 떨리며 간신히 생명을 증명하고 있었다. 심장박동 약합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구급대원이 다급히 말했고 한동욱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김영옥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진아. 이게 무슨 창피야.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지훈 씨, 살아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 다 모인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 아이가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헛소리한 거잖아.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하은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지훈 씨 숨 쉬어요. 하지만 김영옥은 믿지 않았다. 너무 충격받아서 헛것을 본 거야. 병원에서도 죽었다고 했잖아.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한숨을 삼키며 딸을 바라봤다. 하은은 창밖을 응시한 채 작은 손으로 아빠의 그림을 꼭 쥐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앞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의료진이 우르르 달려왔고 지훈은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심근 기능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산소 포화도 낮고 심박수 불안정합니다. 한동욱이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혹시 사망 판정 오류일 가능성 있습니까? 간호사의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누군가 고의로 시간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말에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간 조작. 생각해보면 모든 게 이상했다. 사망 판정은 새벽 3시. 하지만 지훈이 쓰러진 시간은 그보다 한참 이른 저녁이었다. 택배회사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 그때 병원 행정팀장 최상현이 다가왔다. 차갑고 건조한 표정이었다. 유가족 분 맞으시죠? 장례 절차 중단 관련 서류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런 게 중요한가요? 지금 남편이. 절차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병원 규정이 있어서요. 최상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그의 눈빛 어딘가가 섬뜩했다. 그 순간 한동욱이 서진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지금은 서명보다 남편분부터 확인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응급실 안 의료진들은 필사적으로 지훈의 상태를 살폈다. 심전도 모니터 위 불규칙한 선이 아슬아슬하게 꿈틀거렸다. 혈압 60에 40. 위험합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완료. 반응 관찰 중. 한동욱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중환자실 대기실. 서진과 하은, 그리고 김영옥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창밖엔 빗줄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그때 하은이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아빠, 또 울고 있어. 서진은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하은아. 들려요. 아빠 숨소리.
약하지만 울고 있어요. 김영옥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만 좀 해. 이럴 때 애까지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돼. 서진은 딸을 끌어안으며 낮게 말했다. 하은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한동욱이 대기실로 나왔다. 현재 맥박 회복 중입니다. 아직 위험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김영옥이 한동욱을 불러 세웠다. 의사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혹시 병원 쪽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동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다. 정확한 건 조사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망 판정 시각이 이상하게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김영옥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우리 지훈이 일부러 죽은 걸로 만든 거예요? 한동욱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분명한 것은 뭔가 감춰진 게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그 감춰진 어둠 속에서 하은은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울고 있는 아빠의 숨소리. 인천대학병원 응급실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빗줄기가 여전히 대지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 밤 백지훈의 살아 돌아온 기적은 순식간에 세상에 퍼져나갔다. 장례식장에서 살아난 남자. 6살 딸의 한마디가 아버지를 살렸다. 기적의 아이, 백하은. 포털 사이트에는 실시간 검색어가 순식간에 올라갔고 뉴스 속보가 쏟아졌다. 병원 앞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서진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병원 로비를 바라봤다. 옆에선 김영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안이 난리 났네. 하은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구석에 숨듯 서 있었다. 작은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다. 그 순간 병원 한쪽에서 낯익은 인물이 다가왔다. 택배회사 관리부장이자 병원 이사로 알려진 최상현이었다. 유가족분,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차가운 미소를 띤 채 그는 서진을 불렀다. 옆에선 병원 관계자 몇 명이 함께 따라왔다. 지금 남편분이 중환자실에 계신데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이번 일, 너무 언론에 알려지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면 환자분 치료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서진은 놀라서 물었다. 오해요? 남편이 관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 있었는데, 그게 오해입니까? 최상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냉정하게 말했다. 병원도 실수를 인정합니다. 다만 이 상황을 과도하게 키우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김영옥이 끼어들었다. 그럼 택배회사도 책임질 겁니까? 우리 지훈이 쓰러지게 만든 근무 환경, 살인적인 스케줄, 다 무관한 겁니까? 최상현은 미소를 거두며 단호히 말했다. 증거 없이는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의료진의 대화를 엿듣게 된 서진은 더욱 확신했다. 사망 시간. 이상하지 않아? 그래. 공식 기록보다 2시간 앞당겨졌어.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해. 혹시 누가 일부러 그런 거 아냐? 속삭이는 목소리가 사라지자 서진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며칠 뒤 지훈은 중환자실에서 안정상태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언론은 더 뜨거워졌다. 살아 돌아온 남자, 병원 의료사고 의혹, 기적의 아이 백하은, 초능력인가, 착각인가. 병원 측, 사망 판정 시간 조작 의혹 전면 부인. 온라인에선 2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아이 말 믿어야 한다. 순수한 감각이 진실을 드러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린애 헛소리에 휘둘리지 말자. 병원, 택배회사 한통속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기적. 언플일 뿐
유가족이 관심 끌려고 조작했을 수도. 댓글창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다. 그때 한동욱이 서진을 따로 불렀다. 저희 병원 내 CCTV, 의료 기록, 뭔가 이상합니다. 그는 USB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이 안에 사망 판정 당시의 심전도 기록, 의료진 통신 내용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던 자료입니다. 서진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USB를 쥐었다. 그런데 이걸 저한테 왜? 병원 내부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합니다. 한동욱의 말에 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병원 직원인 간호사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도 봤어요. 사망 판정 시간 조작됐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가? 최상현 이사가 직접 지시했어요. 의료기록 조작하고 택배회사 쪽에 보고까지 했어요.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우리 지훈이 일부러.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사실 그날 CCTV 원본 복사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들켰어요. 누가 절 미행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병원 로비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다급한 의료진, 급히 이동하는 들것. 뭔가 또 일이 벌어졌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속보가 떴다. 병원 간호사 김민지, 자택에서 의문사, 극단적 선택 추정. 서진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하은을 안고 흐느꼈다. 하은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그 언니, 아직 울고 있어. 서진은 깜짝 놀라 물었다. 뭐라고? 언니 목소리, 들려요. 무서워. 깜깜한 데서 울고 있어. 그 순간 서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소름을 느꼈다. 지훈의 사망 조작, 병원의 은폐, 간호사의 죽음, 그리고 딸의 이상한 능력.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백지훈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 밖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언론은 연일 사건을 집중 보도했고 온라인은 온갖 루머와 추측으로 뒤덮였다. 초능력 소녀, 이번엔 실종 아동도 찾아낼까? 병원, 택배회사 은폐, 공모 정황 포착, 유가족, 관심 끌기 위한 거짓극인가? 서진의 핸드폰은 하루 종일 울렸다. 지인들, 기자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일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더 많은 이들은 냉소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지친 몸을 소파에 내던졌다. 하은은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색연필로 그려진 그림 속엔 벚꽃길을 걷는 하은과 지훈의 모습이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영옥이 들어왔다. 손에는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병원 사람들 또 찾아왔어. 이웃들도 수군대고 도저히 못 살겠어.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다. 당장 하은 데리고 정신과부터 가자. 애가 이상해. 어머니, 또 그 얘기 하실 거예요? 하은이 저번에도 그랬잖아. 엉뚱한 소리로 사람들 다 놀래키고 이번엔 언론까지 퍼졌어. 서진은 참았던 말을 뱉었다. 그럼 아버님 살아난 거뇨? 헛소리였어요. 하은이가 아니었으면 그냥 묻혔을 거예요. 그 말에 김영옥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하은이 정상은 아니야. 그때 하은이 그림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아빠 다시 울고 있어. 두 여자의 시선이 동시에 아이에게 쏠렸다. 또 무슨 소리야? 들려요. 아빠 숨소리. 힘들어해요. 서진은 하은을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그날 밤 서진은 병원 근처 찻집에서 한동욱을 다시 만났다. USB는 안전한 곳에 숨겨두세요. 병원 내부도 위험합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상현 이사. 단순한 병원 고위직 아닙니다. 택배회사랑 깊이 얽혀 있어요. 지훈 씨 쓰러졌던 근무 스케줄, 병원 사망 판정. 전부 연결돼 있어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남편을 일부러. 한동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쪽에서 지훈 씨를 조용히 처리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그 말에 서진의 손이 떨렸다. 이거 경찰에 바로 넘기면 안 돼요? 증거가 부족해요. 자칫 역으로 명예훼손, 무고죄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때 한 통의 문자가 서진의 휴대폰으로 도착했다. 조용히 하세요. 가족이 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익명이었다. 그러나 분명 위협이었다. 며칠 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인천 시내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됐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서진은 그 뉴스를 보며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하은이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저기 누가 울고 있어요. 뭐? 숲 쪽에서. 아까 그 오빠 목소리 같아.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실종된 그 아이? 응, 추워, 무서워, 계속 들려. 김영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또 시작이네. 이번엔 그만 좀 하자. 하지만 서진은 결심한 얼굴로 말했다. 하은이 말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수색대가 숲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은은 조용히 숲 근처를 걸었다. 귀를 기울이며 낮은 숨소리를 쫓았다. 여기야. 낡은 우물 앞에 멈춰선 하은은 작게 속삭였다. 여기서 울고 있어. 경찰과 구조대가 우물을 조사했고 마침내 실종된 소년이 구조됐다. 기적이었다. 사람들은 놀랐고 언론은 다시 들끓었다. 초능력 소녀, 실종 아동까지 찾아냈다. 백하은, 신의 아이인가, 위험한 착각인가. 병원 택배회사 은폐 의혹. 실체는? 찬사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다. 일부는 하은을 영웅이라 불렀고 일부는 가족을 사기꾼이라 비난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입 닫으세요. 다음은 남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지킬 것이다. 우물에서 실종된 소년이 살아 돌아온 그날 이후 세상은 더 뜨겁게 들끓었다. 6살 소녀, 두 번째 기적. 초능력인가 우연인가. 사회적 논쟁 확산. 병원 은폐 의혹. 실종 아동 사건과 무관. 뉴스는 하루 종일 하은과 가족을 쫓아다녔다. 서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일부는 협박성 질문을 던졌다. 딸을 앞세워 언론 플레이하는 겁니까? 정말 아이가 무언가 듣는 게 맞나요? 아니면 연출인가요? 병원 측과 싸우려고 이런 쇼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서진은 이를 악물며 문을 닫았다. 창밖으로는 플래시 불빛이 번쩍거렸고 담장 너머에 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그날 밤 가족은 커튼을 모두 치고 숨듯 지냈다. 김영옥은 안방에 틀어박혔고 하은은 서진 품에 안겨 있었다. 엄마, 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빠한테 나쁜 말 해. 서진은 딸을 꼭 안으며 말했다. 내 잘못 아니야. 오히려 내가 아니었으면 아빠도 그 오빠도.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USB 가지고 있습니까? 한동욱이었다. 그거 절대 밖으로 유출시키지 마세요. 병원 쪽, 택배회사 쪽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지훈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한동욱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사망 판정 시간 조작, 간호사 김민지 씨 죽음. 우연이라고 보기엔 정황이 너무 많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제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택배회사 내부에서 최근 직원 실종 사건이 또 있었대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발표도 없었지만 서진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럼 우리 가족도 위험합니다. 최대한 조심하세요. 저도 가능한 증거를 더 확보해 보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서진은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작은 메모리 안에는 지훈의 의료 기록, CCTV 일부 영상, 병원 통신 내용 일부가 담겨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렸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커튼 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골목에 멈춰 서 있었다. 창문은 짙게 선팅돼 있었고 차 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차량은 한참을 머물다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날 새벽, 가족은 급히 짐을 챙겼다. 여기 더 이상 못 있어. 우리 떠나야 해.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김영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강화도 쪽에 아는 분이 있어요. 시골이라 조용하고 당분간 숨어 지낼 수 있어요. 몇 시간 뒤 가족은 강화도로 향하는 도로 위에 있었다. 하은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차 아까도 따라왔어. 서진이 백미러를 확인하자 검은 승합차가 멀리서 따라붙고 있었다. 서진은 숨을 삼키며 핸들을 꽉 잡았다. 괜찮아. 금방 벗어날 거야. 강화도에 도착하자 한적한 시골 풍경이 펼쳐졌다. 오래된 집과 넓은 들판, 군데군데 핀 개나리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서진은 가족과 함께 작은 단층집에 짐을 풀었다. 당분간 여기서 조용히 지내자. 지우는 여전히 병원에 남아 있었지만 한동욱의 도움으로 며칠 내에 안전한 곳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가족을 경계했지만 큰 소란은 없었다. 그러나 하은의 귀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엄마, 밤마다 이상한 소리 들려. 뭐라고? 멀리서 누가 숨죽이고 있어. 엄마, 무서워. 서진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여긴 아무도 못 찾아와. 걱정 마. 하지만 불안은 현실이 됐다. 어느 밤 검은 승합차가 마을 어귀에 다시 나타났다.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스쳤다. 차량은 몇 바퀴를 돌고는 사라졌지만 분명한 위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체통에 익명의 편지가 꽂혀 있었다. USB 넘겨라. 가족부터 사라질 수도 있다. 편지 아래엔 낡은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다. 지훈이 일하던 택배회사의 로고였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강화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도 더 이상 평화는 없었다. 익명의 협박 편지가 도착한 이후 서진은 밤잠을 설쳤다. 창밖에 바람만 스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골목 어귀에 낯선 차가 멈춰 서 있을까 두려웠다. 하은 역시 변했다. 더는 웃지 않았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엄마 품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봤다. 엄마, 밖에 또 누가 있어. 서진은 아이를 안고 조심스레 창문을 열어보았다. 다행히 이번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한동욱이 강화도로 찾아왔다. 그는 몰래 차를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병원 CCTV 일부가 삭제됐어요. 서버까지 흔적이 조작됐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확실히 있어요. 서진의 손끝이 떨렸다. USB만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USB, 병원 쪽에서도 추적 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해질 겁니다. 그 순간 하은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 사람들이 곧 올 거야. 뭐라고? 들려. 숨소리. 멀지 않아. 서진과 한동욱은 눈빛을 교환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증거를 세상에 공개합시다. 한동욱은 단호하게 말했다. 언론에 뿌리고 동시에 법적 절차를 밟으면 우리만 위험한 게 아니게 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USB를 복제해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주요 언론사에도 영상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병원 내부 통신 기록, 사망 판정 시간을 조작하라는 지시, 최상현 이사의 목소리, 그리고 택배회사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조용히 처리하라. 가족은 말 많다. 빨리 정리해. 실수 흔적 남기지 마. 녹음 파일과 영상이 뉴스에 공개되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병원 택배회사, 조직적 은폐 정황. 6살 소녀의 경고, 결국 사실로 드러나. 의문의 간호사 죽음, 새로운 국면. 기자들은 강화도로 몰려왔고 마을 입구는 순식간에 카메라 천지로 변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습니다. 하은이가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까요?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어둠이 다가왔다. 어느 날 새벽, 집 근처 전봇대가 부서졌고 전기가 끊겼다. 밖에선 인기척과 바퀴 소리가 들렸다. 한동욱은 재빨리 손전등을 들고 창밖을 살폈다. 검은 승합차,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 서진은 하은을 안고 숨을 죽였다. 김영옥 역시 주방에서 부엌칼을 움켜쥐었다. 여긴 경찰에 신고했어. 더 이상 못 참아. 한동욱이 말했지만 남자들은 태연하게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낮게 말했다. USB 넘기면 끝난다. 대답이 없자 남자들은 대문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차로 돌아갔고 곧 승합차는 사라졌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 하지만 이 일로 가족은 더 이상 강화도에도 머물 수 없게 됐다. 지훈 씨 상태는 어떻습니까? 서진의 질문에 한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곧 퇴원할 수 있습니다. 산소 치료는 이동식 장비로 대체 가능해요. 안전한 곳으로 옮깁시다. 며칠 뒤 가족은 강화도를 떠나 다른 시골로 이동했다. 언론의 도움으로 안전가옥이 마련됐고 경찰도 일정 부분 보호를 약속했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은은 여전히 들었다. 엄마, 아직 멀리서 숨죽이고 있어. 서진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번엔 우리가 지킬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외곽, 한적한 언덕 위에 위치한 낡은 단층 주택. 그곳이 백지훈 가족의 새로운 은신처였다. 마당 한쪽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뒷산으로 이어지는 흙길 너머로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낮에는 새소리가 가득했지만 밤이면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진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했다. 창문엔 두꺼운 커튼을 쳤고 현관문엔 이중 자물쇠를 달았다. 핸드폰엔 경찰 비상 연락망이 저장돼 있었다. 지훈은 휴대용 산소 치료기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거실 한쪽에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해졌고 조금씩 힘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은아, 오늘은 몇 걸음 걸었는지 세어볼까? 지훈이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은은 아빠 옆에 바짝 붙어 걸으며 숫자를 세었다. 1, 2, 3. 아빠, 10걸음까지 꼭 할 수 있어. 지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진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우리 끝까지 버틸 거야. 며칠 뒤 새로운 뉴스가 전국을 뒤흔들었다. 병원 택배회사 고위 관계자 대거 구속, 사망 판정 조작, 조직적 은폐 사실 확인, 익명의 내부 고발자 증언 확보, 공개된 내부 문건과 녹취록, 그리고 USB의 결정적 증거로 인해 병원과 택배회사의 비리는 세상에 밝혀졌다. 최상현 이사는 체포됐고 병원장은 사퇴를 발표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인물들은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가족의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 인간들 다 잡혀도 마음이 편하진 않네. 김영옥은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씁쓸하게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릴 따라다니던 그 그림자들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기분이에요. 실제로 마을 근처를 맴도는 의문의 차량이 종종 목격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명확한 위협 증거는 부족했다. 하은은 여전히 귀를 기울였다. 엄마, 이번엔 누가 또 도와달래. 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또? 숲에서 목소리가 들려. 추워. 무서워. 숨죽이고 있어. 며칠 전 인근 마을에서 또 한 명의 실종 아동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서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경찰과 함께 숲을 수색했다. 하은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앞장섰다. 숲 깊숙한 곳, 오래된 폐창고. 그곳에서 아이는 발견됐다. 기적이었다. 또 하은이가 해냈다.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다. 언론은 다시 달아올랐다. 기적의 소녀, 세 번째 구조. 백하은, 초자연적 능력인가 심리적 예민함인가. 병원 비리 밝혀낸 가족, 또 다른 정의 실현. 찬사와 관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가족은 이번엔 냉정했다. 이제 더 이상 언론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서진은 단호히 인터뷰를 거절했다. 지훈 역시 말했다. 하은이를 앞세운 소문, 루머, 관심. 이젠 끝내야 해. 가족은 조용히 시골 생활을 이어갔다. 하은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훈은 재활치료에 집중했다. 그러나 완전한 평화는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우체통에 또 다른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 가족 계속 지켜보고 있다. 편지 아래엔 택배회사 로고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구속되지 않은 자녀 세력, 그들의 흔적이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괜찮아. 이제 우린 약하지 않아.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번엔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봄비가 잦아들고 강화도의 시골 마을에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기 시작했다. 텃밭 한쪽에 심어둔 벚꽃 묘목엔 연분홍 꽃망울이 올라왔고 하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해맑은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서진은 여전히 우체통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실종 아동 구조 이후 언론의 관심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정체불명의 협박 편지는 끊이지 않았다. 우린 끝까지 본다. 백하은, 널 지켜보고 있다. 입 다물어. 아니면 가족 모두 위험하다. 편지의 문구는 단순했지만 노골적이었다.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발신자 추적은 번번이 실패했다. 구속을 피한 병원과 택배회사 자녀 세력의 소행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지훈은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몸을 회복해 나갔다. 걷는 걸음이 조금씩 늘어났고 목소리도 예전처럼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늘 창밖을 주시했다. 당분간 절대 방심하지 마. 지훈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한편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가족 이상하다며? 그 애가 귀신 소리 듣는다고. 실종 아동도 사실은 조작이라는 말도 있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누군가는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렸고 익명의 댓글과 악성 루머가 쏟아졌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 그날 밤 가족은 마당에 둘러앉았다. 지훈, 서진, 하은, 그리고 김영옥까지. 우린 도망치는 거 끝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젠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싸운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하기만 해. 서진은 USB 복사본을 꺼냈다. 여전히 남아있어. 아직 세상에 안 뿌린 증거도 있어.
그들은 결정했다. 남은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을 진행하고 정식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며칠 뒤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언론에도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실을 흘렸다. 택배회사 내 비리 여전히 뿌리 깊어. 병원 은폐 시도 일부 관계자 여전히 잠적 중. 백지훈 가족 끝까지 진실 밝힌다. 뉴스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바로 반격이 들어왔다. 밤늦은 시간 집 앞에 또다시 정체불명의 차량이 나타났다. 이번엔 검은 승합차가 아닌 번호판이 없는 소형 트럭이었다. 트럭 옆에서 낯선 남자가 우체통을 뒤지고 있었다. 그 모습의 서진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동시에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다. 남자는 허겁지겁 트럭을 몰고 사라졌지만 영상은 분명한 증거로 남았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다음 날 또 다른 뉴스가 터졌다. 택배회사 고위 임원, 해외 도피 시도 중 체포, 도피 자금 흐름, 조직적 공모 정황 포착, 수사당국, 자녀 세력 추적 본격화. 가족의 싸움은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은은 여전히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엄마, 아직 남았어. 뭐가? 멀리, 아주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 누가 계속 숨죽이고 있어. 서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말했다. 괜찮아. 이번엔 우리가 이겨. 며칠 뒤 경찰이 가족을 찾아왔다. 안전위에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치 추적, 주변 순찰, 24시간 감시체계 준비하겠습니다. 가족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지훈은 재활을 이어갔고 하은은 학교 생활을 조금씩 회복했다. 친구들도 생겼고 줄넘기 대회에도 참가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줄넘기 대회 날 마을 회관 앞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다. 검은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거친 몸짓. 그들은 대회 구경을 가장해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남자들을 붙잡아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모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끝내 풀려났다. 그날 밤 집 앞 우편함엔 또 한 통의 협박 편지가 꽂혀 있었다. 넌 끝까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 서진은 더는 두렵지 않았다. 대신 분노로 손을 움켜쥐었다. 더 이상 숨지 않아.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지훈과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싸움은 반드시 끝을 볼 것이다. 어느새 벚꽃이 만개하고 시골 마을 곳곳이 연분홍 물결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따뜻한 햇살 아래 벚꽃길을 걷고 아이들은 웃으며 줄넘기를 했다. 하지만 백지훈 가족의 마음속 평화는 여전히 찾아오지 않았다. 협박 편지는 계속 도착했다.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마을을 맴돌았고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사진을 찍거나 불쑥 접근하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계속 숨만 쉴 수는 없어. 지훈은 결심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증거도 여론도 이제 우리 편이야. 서진과 하은, 김영옥도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가족은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를 준비했다. 이번엔 단순한 피해자의 호소가 아닌 철저히 준비된 법적 대응과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공개 발언이었다. 이제 우리가 침묵을 깨야 해. 지훈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인터뷰 당일 방송국 스튜디오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모였다. 실시간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됐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 가족이 겪은 고통은 단순한 사고나 오해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협박,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어 지훈이 말을 이었다. 택배회사, 병원,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세력. 그들은 진실을 묻으려 했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딸 하은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하은은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린 얼굴에 담담함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지훈은 USB 복사본과 법적 문서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이 싸움을 끝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인터뷰는 전국에 퍼졌고 여론은 다시 가족 편으로 기울었다. 용기 있는 가족, 끝까지 응원합니다. 병원과 기업의 비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하은이,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찬사가 이어졌지만 어둠도 동시에 움직였다. 인터뷰가 끝난 그날 밤, 집 앞에 검은 승합차가 다시 나타났다. 번호판도 없었고 차량 내부는 어둠에 가려져 있었다. 지우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다음 날 가족의 주변에 새로운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마을 우체통을 지켜보던 정체불명의 남자. 쓰레기통 뒤에 숨겨진 소형 도청기. 낯선 차량의 빈번한 출현. 경찰은 감시를 강화했지만 가족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모으자. 지훈과 서진은 계획을 세웠다. 마을 곳곳에 소형 CCTV를 설치했고 하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며칠 뒤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다. 밤늦은 시간, 정체불명의 남자가 우체통을 뒤지고 있었다. 동시에 다른 남자 둘이 담장 뒤에 숨어 집을 엿보고 있었다. 지훈은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설치한 CCTV는 모든 장면을 촬영 중이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남자들은 도망쳤지만 차량 번호판과 얼굴 일부가 고스란히 카메라에 남았다. 며칠 뒤 경찰은 해당 남자들을 체포했다. 수사 결과 그들은 택배회사 전직 직원이었고 병원 관계자와도 연관이 있었다. 조직적인 협박과 감시, 불법 촬영을 지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은 다시 들끓었다. 백지훈 가족, 끝까지 추적당했다. 비리 세력의 조직적 위협, 경찰 수사 확대, 어린 딸까지 노린 협박, 충격. 여론은 더욱 가족을 지지했고 경찰도 가족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지훈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싸움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 가족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날 이후 법적 절차는 본격화됐다. 병원 관계자, 택배회사 임원, 협박을 지시한 배후 세력까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았다. 지훈은 완전히 걷기 시작했고 하은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렸다. 텃밭에는 꽃이 피었고 집 주변엔 더 이상 수상한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은은 여전히 귀를 기울였다. 엄마, 이번엔 울음소리가 아니야. 서진이 놀라 물었다. 그럼 뭐가 들려? 하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따뜻한 숨소리야. 이제 괜찮대.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긴 싸움의 끝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마을 골목을 스쳤다. 벚꽃이 흩날리고 텃밭에는 연초록 새싹이 올라왔다. 긴 싸움 끝에 백지훈 가족의 삶도 조금씩 평화를 되찾고 있었다. 택배회사와 병원의 비리 세력은 대부분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일부 남은 잔당들도 경찰의 집중 수사를 피할 수 없었고 정체불명의 협박과 감시도 점차 사라졌다. 지훈은 재활치료를 끝내고 건강을 상당히 회복했다. 여전히 다리엔 약간의 힘이 부족했지만 지팡이만으로도 충분히 걷고 마당을 돌 수 있었다. 아빠, 오늘은 몇 걸음이에요? 하은이 해맑게 물었다. 20걸음 넘었지. 지우는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닦으며 웃었다. 서진은 마당 한쪽의 벚꽃 묘목을 바라보았다. 이제 묘목은 작년보다 훌쩍 자라 연분홍 꽃망울이 촘촘히 피어 있었다. 올해는 꽃길 약속 지켰네. 서진의 말에 지훈과 하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가족은 조용히 서울에 다녀왔다. 법원에서 마지막 재판이 열렸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택배회사 고위 임원과 병원 관계자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망 판정 조작, 의료 기록 은폐, 협박 및 불법 촬영, 조직적 감시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법정에 선 지우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다. 제 딸, 제 가족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긴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흘러나왔다.
언론은 마지막까지 가족의 싸움을 조명했다. 백지훈 가족, 끝까지 버텨낸 정혜. 6살 딸의 기적, 진실을 세상에 밝히다. 부패의 뿌리, 결국 무너졌다. 그날 이후 가족은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카메라와 기자가 쫓아오지 않았고 정체불명의 차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했다. 처음엔 수군거림과 거리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따뜻한 관심과 위로로 바뀌었다. 하은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민수라는 동네 소년과도 금세 친해졌다. 우리 줄넘기 300번 성공하면 누나가 박수 쳐주는 거야. 민수가 해맑게 외쳤고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어느 날 가족은 뒷산으로 소풍을 갔다. 산 정상엔 작은 평상이 있었고 멀리 바다가 보였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벤치에 앉았고 서진과 하은은 도시락을 펼쳤다. 이제 진짜 끝난 거겠죠? 서진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믿자. 우리 충분히 싸웠어. 하은은 벚꽃잎을 손바닥에 담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는 이상한 울음소리 안 들려요. 서진이 놀라 물었다. 정말? 응. 대신 따뜻한 숨소리랑 웃음소리만 들려. 지훈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집마당에서 별빛이 쏟아졌다. 하은은 민들레 씨앗을 하나 따서 조심스럽게 불었다. 씨앗이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번엔 소원 안 빌어? 지훈의 물음에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약속 지켰으니까.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바람 소리가 스쳤다. 누군가의 속삭임 같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고마워. 괜찮아. 이젠 웃어도 돼. 그날 이후 가족의 일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회복됐다. 텃밭엔 채소가 자라고 마당엔 개나리가 흐드러졌다. 벚꽃길을 가족이 함께 걷는 날도 머지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의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는 이제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긴 싸움과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 가족은 깨달았다. 어둠을 이기는 건 결국 서로의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라는 것을. 별빛 아래 조용히 울리는 심장 소리와 함께 그들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